공동명의 할까요? 단독명의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아주 단골 소재,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소재 질문인데, 오늘 그거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87.5%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럼 나머지 12.5%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제가 이 기사는 정말 좀 우연히 좀 발견했는데, 중앙 언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거라서 찾기가 힘들었는데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사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이거 하면은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건보료까지 여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간 75주년이네요. 충청일보고요. 2021년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박지영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아마 글을 쓰신 분은 별도로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정영경 CFP. CFP 혹시 아십니까? 국제공인재무설계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CFP가 있고, 또 뭐 CFA인가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저도, 대학교 때, 뭐 이런 거, 그렇죠. CFA도 있죠. CFA. CFA가 제가 알기로 좀 더 어렵죠. 그게 레벨 1, 막 레벨 2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 공부를 해봤는데, 파이낸스 쪽하고는 저랑 조금 안 맞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회계나 세법 쪽이 좀 더 맞았는데, 아무튼 여기 정영경 CF님께서, 이런 양력을 좀 갖고 계신 분이네요. 경제와 다시 놀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한국 FP협회 강사님이시군요. 저도 이제 재경관리사, 나름 국가 공인 인증 자격증인데 저도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관리사.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에 대한 모든 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부동산은 주택 매입, 보유, 매도와 임대, 증여와 상속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세금이 발생된다.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바뀌는 세법에 대응해서 한번 살펴보자. 단독명의란 부동산 매입 시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고요. 공동명의란 두 사람 이상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결론은 똑같다.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사람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사면은 그 아파트 취득가액에 따라서 과세되기 때문에 단독이나 공동이나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 구입 시 단독, 공동 상관없이 매매 가격 10억에 3%죠. 9억 넘었으니까. 이제 뒤에 이제 뭐 이거 서텍스가 붙긴 한데 그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 3%, 3천만 원이죠. 그래서 3천만 원 요거 나오고, 그 3천만 원에서 단독 명의면은 전부 다 가는 거고요. 공동이면은 그걸 나눕니다. 그래서 1,500, 얄짤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 참고로 6억 이하는 1%, 9억 이하 3%, 그래서 6억,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이번에 바뀌었죠. 뭐 곱하기 3분의 2억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선형으로 이렇게 가는 거, 점핑 효과가 나는데, 그 점핑 효과를, 문턱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6억에서 9억 이하는 바꿔줬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6억 이하 1%, 9억 이상 3%, 그 중간 6억에서 9억은 선형으로 가는데, 다시 그 6억에서 9억 중간 7.5 이하는 내가 유리하고 그 이상은 불리하다. 분위기가 저 소리가 뭔 소리지 하는 분위기네. 아니 우리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6억까지는 1%니까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6억 1원이 되면은 이렇게 2%로 뛰어버리거든요. 그리고 9억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3%가 되고, 이게 기존이에요, 기존.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6억, 9억 있으면은 6억은 똑같이 1%고요. 여기 이제 9억은 똑같이 이렇게 3% 이렇게 되는데요. 중간을 이렇게 바꿨어요. 선형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요 가운데 값. 이게 이제 당연히 7억 5천이겠죠. 7억 5천을 기준으로 요 밑에는 취득세가 좀 더 내려가서 유리하고요. 요 이상은 좀 더 높아서 불리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고 이제 7억 5천보다 더 넘으면은 이 취득세가 더 올라가니까 집값 더 올라가겠네요. 그 말 했어요. 말이 씨가 돼버렸죠.
그러면 또 이거 또 7억 5천에 수렴하겠죠. 자, 취득세 끝. 자,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로 1년에 2번 이렇게 50%씩 나눠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이때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뭔가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기싸움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다 알죠. 웬만하면은 정보가 워낙 다 퍼트려져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알면은 서로 반반하는 거고요. 상대방 말했는데 모르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약간 좀 땡 잡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를 이제 7월달 건물분 그리고 9월달 토지분 이렇게 반씩 나눠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명의가 공동명의면 또 나눠서 내요. 이 역시 취득세와 동일하게 전체 금액에다가 한번 입힌 다음에 그걸 지분별로 나누기 때문에 공동명의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에 관계없이 세금은 동일합니다. 공동명의를 해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야 그러면 공동명의 필요가 없네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명의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종부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세, 여기서부터 이제 공동명의가 유리해지거든요. 자, 종부세 봅시다. 종부세 기준은 1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인별과세, 인별. 예전에 부부 합산해가지고 위헌 판결 받았죠. 그래서 개인별로 납세 의무자가 돼서 보유한 주택이 몇 채냐, 고가주택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역시 이것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발생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배경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요. 종부세는 국세라서 이제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같은 보유세인데 재산세도 매기고 종부세도 매기면 이거 이중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매겨진 다음에 나중에 종부세를 할 때 이 재산세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이중과세 위헌 요소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하고 종부세는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같은 대한민국 부서긴 하지만 이 두 부서가 어떤 원활하게 원팀으로 돼서 아주 긴밀하게 어떤 업무 협력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현실은 약간 뭔가 그 조직 간에 어떤 벽이 있고 그럴까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부서인데 뭐 원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약간 좀 사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장밋빛 전망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 1년만 1년도 안 걸려요. 회사에 딱 들어가면 같은 뭐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원들이지만, 인사팀은 인사팀만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회계팀은 회계팀만의 그게 있어서 서로 두 부서가 자기 그 권력을 위해서 권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좀 조직의 헤게모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 대상이 딱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일단 종부세 과세를 하는 세무서에서는 뭐 좋게 말하면 재산세 알아서 잘 부과됐겠지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종부세를 매깁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피스텔 때문에 그래요. 오피스텔 때문에.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 용도가 업무 시설용이잖아요. 업무용이잖아요. 용도 자체가.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업무용으로 가는데 가끔가다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딱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두 번째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할 때, 이거는 소유자가. 그럼 왜 소유자가 이때 신청했을까? 상가분, 업무용보다 주택분이 조금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싸게 좀 몇만 원 아끼려고, 때로는 몇십만 원 아끼려고, 그러면 이렇게 변경 신청하면 변경을 바꿔줘요. 자, 그러면 그 업무용으로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는 순간 얘가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종부세 과세 대상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세 과세 대상인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오피스텔, 특히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방송에서 말 안 할 테니까. 자, 어쨌든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발생을 하는데 종부세는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2억, 3억, 2억 토지 부동산 총 합계액 7억이다. 그러면 6억을 공제해서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자,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는 0.6에서 3%, 다주택자는 1.에서 6%인데 조금만 이거 더 정확하게 합시다. 다주택자라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 2주택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정 2주택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인 경우에 1.에서 6%고 그 외는 0.6에서 3%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규제 2주택이다. 그러면 0.6에서 3.3%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종부세의 기준은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별 과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공제가 돼요. 3억에서 더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시가압계획에다 공정시작 가격 비율 2021년 95%가 되는데 12억 주택 보유를 하면은 자 이제 요거 사례를 잘 보세요. 단독명이면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면은 12억에서 9억을 공제하니까 3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대신 단독명일 때는 고령자 혹은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으면은 종부세는 좀 줄어들어요. 근데 해당 안 되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부부 공동명의 했다. 그러면 한 사람당 6억씩이잖아요. 그래서 12억을 빼버리니까 종부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확실히 종부세가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죠. 여기 아까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좋겠네요. 네, 아름드리 나무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주택자라고 말하는 1.에서 6% 있죠. 그러니까 조정 2주택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인 경우에는 6%가 들어가고 그 외는 3%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데 법인은 그렇지 않고 그냥 최고 세율, 단일 세율로 그냥 때려버린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이슈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 주체가 다른 법인과 개인인데 그걸 동일시해가지고 단일 세율 3% 6% 때린다는 것도 좀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더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도할 때 볼까요? 양도세. 양도세는 거의 뭐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죠. 자, 왜 공동명의가 유리하냐면 양도세는 명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 일단 기본공제가 250만 원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그게 토탈 금액이 250만 원이 아니고 머리 수대로 사람 수대로 250만 원씩이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명의 했다. 남편 혼자 단독명의 했다. 그러면 250만 원 하나 있는 거고요. 부부 공동명의 했다. 그러면 250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뭐 그럴 리 없지만 자녀까지 끼워서 3명이 했다. 그러면 250 3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별, 명의자별로 소득 금액이 분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양도세가 좀 약간 양이 작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 이렇게 있다.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걸 단독 명의를 하면은 양도 차익이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단독 명의로 하면은 이 3억이 전부 다 이렇게 단독 명의 혼자한테 다 가버리는 거죠. 100%. 올. 이렇게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공동으로 했다. 부부 공동. 5대5. 그러면은 이 3억이 이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1억 5천, 1억 5천.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벌써 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없던 250만 원 공제가 하나 이렇게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세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3억이면은 과세 세율 구간이 38%인가요? 그런데 이게 1억 5천 돼가지고 1억 5천 밑으로 되면은 1, 4, 6, 8, 65, 24, 24%인가? 아무튼 세율이 이렇게 더 줄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율이 줄어들고 250만 원도 하나 더 생기니까 양도세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양도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뭐 이제 좀 전에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말해서 그러는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이제 갈리는데, 그거는 보유세고요. 양도세는 그 앞에 논리가 다 깨집니다. 양도세는 그냥 이게 실제 주거용으로 썼냐 안 썼냐 그것만 봐요. 재산세가 뭐가 됐든 종부세가 뭐가 됐든.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전입신고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수도 쓰는 양, 그게 업무용하고 가정용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과세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피스텔을 팔지 않고 이 고가주택을 먼저 팔았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을 봤더니 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는 거죠, 세무공무원이. 그래서 역시 봤더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얄짤 없는 거죠. 2주택이니까 비과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의 기사들은 여기서 끝나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이거를 셀렉한 이유가 이것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속세, 증여세는요, 그냥 세무사님이라든가 변호사님한테 가시고요. 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도 개인별로 6에서 42%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임대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과표를 구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 4천만 원이다. 이거 아까 양도세하고 똑같아요. 양도차익이 아까 3억이었잖아요. 근데 3억을 반틈 나눠보니까 1억 5천씩 쪼개져 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임대수입 4천만 원. 요것도 공동명의 하면은 2,000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은 2,000으로 쪼개지니까 금액 자체도 작아지고 세율도 줄어들 수 있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뭐 했습니까? 분리과세도 이제 막 종합과세 뭐 해야 된다라고 막 어디 뭐 무슨 위원회에서 국회 거기서 막 열심히 토론했다 그랬죠. 못 살겠어 진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계속 여러분들이 트래킹 해야 됩니다. 자, 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도 10에서 50%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재산이 분산되면 당연히 세금 효과가 크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는 재산이 반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50%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절세가 가능하고,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어야 추가 5억 공제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안 나오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문제긴 하지만, 그쵸? 자, 그런데 상속세도 이렇게 나오고 임대소득세도 나왔지만 뒤에 이제 또 내용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자, 단독명의인 주택을 공동으로 변경할 경우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세금은 절감할 수 있지만,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방송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야 되나요?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단독명의인 주택을 공동으로 변경할 경우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세금은 절감할 수 있지만, 명의 변경 과정에서 취득세, 등기 수수료 등의 비용과 부부간 증여 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5천 초과주택? 이거 3억 아닌가?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할 때 1세대 1주택 아닌 상태에서
조정지역 그리고 공시가격 3억 넘어버리면은 이때는 증여초익세 12%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이 되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부부 중 한 명의 신용도가 낮으면은 신용이 낮거나 신용이 적으면 신용 비율에 따라서 단독명의보다 대출 이자가 높고 대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아, 이게 대출까지 다루셨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요거 문제죠.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자, 뭐냐면 사실 이거는 이제 임대소득 이 주택임대소득이 이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등록을 했다. 임대주택이. 그러면은 이때 기준은 수익금액 1,000,000원입니다. 미등록했다. 그럼 이때는 400만원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가 60% 그리고 기본공제 400이잖아요. 물론 이 기본공제도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000원 이하여야지 가능한데 자, 어쨌든 계산해보면 1,000만원에서 경비 60% 빼면은 400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기본공제 400 빼주면은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1,000만원이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 넘으면 세금 나오겠죠. 0보다 크니까. 그럼 세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세금 나오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요. 그리고 이게 11월달에 선생님 피부양자신데 지역가입자 전환시키겠습니다라고 곧바로 옵니다. 지금 8월달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 후면 아마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논리로 내가 미등록한 임대주택이다. 그때는 400 빼기 50% 비용 빼면은 필요금 빼면은 200이 남잖아요. 그리고 다시 200 하니까 0이 나와. 그래서 40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세금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비용 빼고 나서 500만원까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가? 거기를 보니까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뭐 이게 안 하거나 그러면은 뭐 500만원 비용 빼고 나서 500만원까지는 안 한 걸로 그냥 봐주는데 거기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예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예외로 그냥 미등록하더라도 사업자 안 하고 미등록하더라도 그냥 이거 400만원 넘어가지고 만약에 세금 나오잖아요. 그럼 곧바로 지역가입자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일반 임대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냥 사업자 등록을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리고 나서 세금 당연히 신고 0보다 크면 무조건 이제 그 지역가입자 전환이죠.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거 안 되려면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마이너스나 0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기본공제를 여기 400만원 이렇게 200만원 했지만 이것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타소득 종합소득 대상 금액이 2,000만원 넘었다. 뭐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직장 다니고 있다. 그럼 요거 공제 못 받아요. 그나마 이제 직장인은 괜찮죠. 직장 가입자 계속 유지하니까. 근데 지역 가입자로 빠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럴 리 없지만 너무 한쪽의 신용도가 낮으면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공동명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권리 행사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이게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죠.
부동산 갈 때도 매번 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일 때 또 불리한 게 뭐냐면은 주택 두 개를 각각 하나씩 소유하면 1인 1주택인데 이걸 공동명의로 하면은 1인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3에서 1.2에서 6%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되죠. 조정 2주택이면.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계산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요, 진짜 고가주택, 공시가 둘이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될 때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되지, 그거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명의 절세의 효과는 있지만, 부부가 각각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절세법도 달라진다.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잘 알아보고 결정하자. 자, 어떠셨습니까? 단독명의, 공동명의 정리 다 되십니까? 취득세 상관없고, 재산세 상관없고, 종부세,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그 외에는 공동명의 유리하고, 양도세 확실히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근데 폭탄은 뭐예요?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 다른 게 아니라 피부양자인 경우에 지역가입자 전환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둘 다 맞벌이다, 젊다, 둘 다 맞벌이신 분들 회사 다니고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공동명의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둘 다 공동명의 하면서 둘 다 소득이 있으니까 각자 해당 자금만 잘 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또 너무 한쪽 뭐 남편이 다 내거나 아내가 다 냈다, 그러면 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이슈, 자금 출처 이슈.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샀는데 10억 내야 되는데 한쪽이 다 20억 냈다. 배우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더 이상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여기에 대한 질문 안 나오겠죠? 아주 좋아요. 저만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영상 링크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떠셨습니까? 그럴 리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바뀐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신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바뀐 내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 거 이렇게 알림이 좀 늦게 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텔레그램에 가입하시면 알림 좀 더 빨리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방금 딱 보니까 5,500명 됐네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5,500명이 됐는데, 또 이렇게 제 부족한 다른 채널에도 이렇게 와 계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공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좀 빨리 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최근에 카톡을 업데이트하면 카톡 가운데 보면 카카오 뷰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채널하고 이제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거기에 이제 파트너로서 좀 바빠가지고 제가 좀 못하고 있는데 좀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101 이거 정리되는 대로 저도 그 부분 해가지고 많이 좀 할 거고요. 특히 우리 101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정규 수강생분들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좀 좋은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연애원, 멤버십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아무튼 저랑 같이 노실 분들은 제 아지트가 어딘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들어도 헷갈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 놓잖아요. 이거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도움 받으셨다면은. 네. 어쨌든 오늘 앞에 아무 말 대잔치도 좀 오래 했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내용은 다 자를 겁니다. 절친분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친분들 말씀하니까 우리 멤버십 특강하고 명사초청 특강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멤버십 특강은 8월 2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로 제가 지금 멤버십 특강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금요일 밤에, 마지막 주 금요일 밤에. 그리고 아마 그쯤 해가지고 명사초청 특강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1인 법인 그런 내용 많이 해보도록 하죠.
멤버십 특강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링크 하나만 제가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